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불이 난 리튬 전지 공장의 내부 영상을 보면 직원들이 일반 소화기로 불을 끄려다 대피 시간을 놓치며 희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담 수사팀은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부터 책임자들의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초로 달 뒷면 토양 채취에 성공한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53일 만에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창어 6호가 가져온 달 뒷면 표본은 달의 기원과 구조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동해 수온이 올라가며 상어가 잇따라 잡히고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우리나라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서철 물놀이에 상어 출몰에 주의해야 합니다. 4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면서 1년 7개월 만에 역대 최소 기록이 멈췄습니다. 코로나 시기 미뤄진 혼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이는데 반등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화재로 31명의 사상자가 난 화성 리튬 전지업체 아리셀 공장이 과거 리튬 초과 보관과 소방시설 작동 불량으로 당국에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지난 25일 오후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회사가 2019년에 리튬을 허가량보다 23배 초과에 보관하다 적발돼 벌금 처분을 받았고 2020년에는 소방시설 작동 불량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리셀 공장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본부장은 일반 제조 공장의 경우 연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아리셀은 여기에 못 미쳐 스프링클러가 없고 자동 화재 탐지 설비와 소화전만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공장 내부 모습을 보면 직원들은 일반 소화기로 불을 끄려다 대피 시간을 놓치면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동 감식을 벌인 경찰은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작업장 한편에 쌓인 리튬 전지들. 흰 연기가 솟아오르더니 순식간에 빨간 불꽃이 번집니다. 놀란 직원들이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꺼보려 해봤지만 속수무책. 열을 받으면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 리튬 특성상 일반 분말 소화기로는 소용이 없던 겁니다. 첫 발화가 일어난 지 불과 30초 만에 세 차례 폭발이 이어지고 곧이어 검은 연기가 화면을 뒤덮습니다.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서 유독가스까지 뿜어져 나왔고 대피 시간을 놓친 희생자들은 그대로 고립됐습니다. 근로자들이 소화기를 사용해서 자체적으로 진화를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배터리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소화기는 그렇게 큰 적응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 옆으로 급속하게 번지면서 이런 이유로 리튬 같은 알칼리 금속을 특정 수량 이상 취급할 경우 전용 소화 설비를 별도로 둬야 하는데 리튬을 활용한 1차 전지는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위험물질을 이용한 완제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주유소는 위험물 저장 취급소인데 주차타워는 똑같은 위험물들이 가득 차 있는데 빠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한 대가 터지면 다 터집니다. 똑같죠. 주유소랑 다를 바가 없죠.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된 리튬 전지 폭발 사고, 소홀한 안전의식이 참사를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은 물론 피해가 커진 이유에 대해서도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번 참사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만큼 책임자들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수사기관들은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책임자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화재 하루 만에 검찰과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130여 명에 달하는 수사본부를 꾸려 내사에 착수했고 수원지검 수사팀도 사망자들의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화재 원인 규명과 사망자 확인이 끝나면 참사 책임자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수사의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 여부가 될 전망인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과 인력 마련 등을 소홀히 한 점이 확인되면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구체적인 양형 기준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검찰은 최대 징역 30년까지 구형할 수 있다는 내부 기준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다만 경영자가 안전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혐의는 피할 수 있는데 아리셀 측은 평소 화재에 대비해 충분한 훈련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날 처음 출근하셔도 잘 보실 수 있게끔 작업장 곳곳에 저희가 비상대책 매뉴얼, 비상대피 매뉴얼을 비치를 해두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를 통해 소방 관련 규정이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까지 갈 수 있는지, 현장 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난 2020년 38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에선 당시 기소된 관계자들이 줄줄이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1심에서 유일하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현장 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고 발주처 관계자는 1심 징역형 집행유예가 2심에서 아예 무죄로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뿐 아니라 가톨릭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조금씩 주도권을 잡아가는 정부는 의대 증원을 유지한다는 확고한 입장 아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선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톨릭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대해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등 가톨릭 의료원 소속 8개 병원 교수들 가운데 70%는 휴진보다 진료 축소 형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80% 넘는 응답 교수들은 향후 큰 저항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강력한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성균관대 의대 역시 무기한 휴진을 일주일 이상 일시 유예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교수총회에서 과반이 휴진에 찬성했지만 환자와 국민을 위해 우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다만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 처벌이 현실화되거나 의대 증원 정책 등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휴진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단서 조항을 달긴 했지만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의 투쟁 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올바른 의료특별위원회를 일원화된 소통 창구로 보고 구성이 서둘러 완료돼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당근과 채찍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수련 환경 개선 등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원칙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사실상 수리가 된 전공의에게 9월 모집 지원 기회를 부여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차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고 있는 의학과 전공의들이 어떤 행보에 나설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27일부터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세브란스 병원장들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 등 4곳의 병원장들은 세브란스를 찾는 환자들은 대부분 중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집단 휴진은 해서는 안 될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사들에게 환자들에 대한 진료와 치료는 어떤 이유에서도 미룰 수 없는 사명이라며 정부의 의료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연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 8명에게서 혈액암이 집단 발병한 것과 관련해 공사가 조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발병 원인 조사에 착수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조사위 구성을 마치고 다음 달 직원 전수조사와 함께 작업 시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 요인을 전면 제거하는 등 작업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전동차 도장 작업과 배수 펌프실 점검 의무를 맡았던 직원 816명 전원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공사는 직원들이 차량 기지 내 도장 작업과 지하철역 배수 펌프실 점검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배수 펌프실에 있는 라돈이 다량 함유된 집수정의 배수 펌프 점검 과정에서 흡입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4주간 수족구병 환자가 2배 넘게 늘었다며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0세에서 6세까지의 영유아가 전체 환자의 90%를 차지했다며 발병 시 등원이나 등교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수족구병 병원체 중 뇌척수염이나 폐부종 등 중증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엔테로바이러스도 확인돼 확산세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족구병은 손과 발, 입에 물집이 생기고 2, 3일간 인후통과 무력감 등이 생기는 감염병으로 환자의 침과 가래 등 분비물이나 오염된 물건을 통해 전염됩니다. 미국에서는 여름을 맞아 코로나19가 또 확산하는 추세라고 MBC 방송이 현지 시각 25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미국 39개 주에서 늘어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줄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뒤 감염 사례를 집계하고 있지 않지만 접근 가능한 기록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발생한 사망과 응급실 방문자 수, 입원 환자가 모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코로나19의 여름 유행을 예고하는 증거일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감염 증세가 중증 위험도를 따질 때 심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와 면역체계 손상자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에 최신 백신 접종을 권했습니다. 우리나라 바다에 상어가 나타났다? 영화 속 한 장면 같겠지만 최근 동해안에서 실제로 상어가 잇따라 잡히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성인 남성 여럿이 끙끙대며 뭔가를 힘겹게 옮기고 있습니다. 바로 동해안에서 잡은 상어입니다. 크기도 무게도 생김새도 무시무시한 상어가 최근 동해안에서 잇따라 잡히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14마리가 잡혀 사상 최대였는데 올해는 반년 만에 그 기록을 따라잡았습니다. 이처럼 동해안에 상어가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수온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동해안의 평균 수온이 평년보다 2도 정도 높은데 방어와 참다랑어 등이 따뜻한 쪽으로 이동하면서 상어도 이런 먹잇감들을 따라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상어가 피서객 등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하는데요. 얼마 전 미국의 유명 서퍼이자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에 출연했던 배우 타마요 페리도 하와이에서 상어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죠. 전문가들은 한여름이 되면 수온이 더 올라가 상어 출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어들의 주 활동 시간대인 해질 무렵부터 새벽까지는 물놀이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국 북부 지역이 때이른 고온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신장 위구르 자치구 투르판의 지표면 온도가 섭씨 8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중국 CCTV 등은 지난 23일 오후 3시 반쯤 투르판 분지에 있는 화염산의 지표 온도가 섭씨 81도로 측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실외 기온은 40도를 넘었습니다. 현지 관계자는 통상 8월에나 볼 수 있는 고온 현상이 올해는 6월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붉은 사암으로 이뤄져 햇빛을 받으면 마치 불에 타는 것처럼 보이는 화염산은 중국 고전 소설 서유기에서 불길의 고초를 겪던 삼장법사 일행이 손오공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다는 이야기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화염산은 거대한 여의봉을 연상케 하는 지표면 온도계가 설치돼 있으며 여름이면 이열치열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룹니다. 에버랜드가 큰고니 새쌍둥이의 야생 방사를 추진합니다. 에버랜드는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와 조류 생태환경연구소와 손잡고 큰고니 새쌍둥이가 이번 겨울 야생무리와 동행할 수 있게 도울 계획입니다. 새쌍둥이는 지난 1996년 총상을 입고 무리에서 낙오돼 에버랜드에서 새 보금자리를 꾸린 철새 부부의 새끼들입니다. 일명 백조로 불리는 큰고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겨울 철새로 여름에는 시베리아 등에서 살며 번식합니다.
세계 최초로 달 뒷면 토양을 채취한 중국의 우주 탐사선 창어 6호가 53일 만에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현지 시각 25일 오후 2시 7분쯤 중국 북부 네이멍구 벌판에 착륙하는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CCTV는 창어 6호 귀환선이 예정 구역에 정확히 착륙했고 정상 작동했다며 세계 최초로 달 뒷면 표본을 채취해 귀환하는 임무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창어 6호가 가져온 표본은 과학자들이 달의 기원과 구조를 파악하는 연구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창어 6호는 달 뒷면 토양, 암석 등 2kg의 샘플 채취를 목표로 지난달 3일 발사됐습니다. 챗 GPT의 개발사 오픈AI가 음성 지원이 가능한 새 인공지능 모델 GPT-4.5의 출시를 다음 달 말로 한 달 연기했습니다. 오픈AI는 원래 이달 말 유료 서비스 챗 GPT 플러스 구독자들이 GPT-4.5 모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한 달이 더 필요하다는 결정을 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오픈AI는 현지 시각 25일 성명에서 특정 내용을 감지해 거부하는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며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인프라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달 시연한 동영상과 화면 공유 기능을 출시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며 출시 시기는 추후 이용자들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픈AI 측은 새 모델이 기존 최신 버전인 GPT-4 터보보다 2배 더 빠르고 한국어 등 50개 언어에 대한 인공지능 품질과 속도가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의 경쟁 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화상회의 앱 끼워 팔기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각 25일 MS 측에 이와 같은 예비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적어도 2019년 4월부터 화상회의 앱 팀즈를 자사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앱과 묶어 판매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제품군에서는 팀즈를 포함하지 않은 채 공급하는 등 배포 방식을 변경하긴 했지만 집행위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 제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MS의 추가적인 변경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심사 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 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MS가 EU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드디어 기다렸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4월 태어난 아기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었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상승 반전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출생아 수는 18,000여 명에 불과해 인구는 4년 반째 자연 감소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19,049명으로 1년 전보다 521명, 2.8% 늘었습니다. 지난 3월까지 18달간 이어지던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역대 최소 기록 행진이 멈췄습니다. 지난해 4월 출생아가 12.5%나 줄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에다 코로나 사태로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늘어난 때문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은 첫 출산까지 결혼 생활 기간이 평균 2.53년인 것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출산율이 다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2년 8월 이후에 혼인 건수가 늘어난 부분들이 영향을 좀 줘서 이제 아마 8, 9, 10월 이쯤에는 조금은 늘어나는 월들이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혼인 건수는 18,039건으로 석 달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00여 건, 24.6% 늘었는데 4월 기준 역대 최대폭 증가입니다. 지난해 4월 8.4% 줄었던 기저효과에다 신고 일수가 하루 늘어난 영향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28,65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12명, 4% 늘었습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우리나라 인구는 9,610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인구 자연 감소는 54개월, 4년 6개월째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석 달째 줄면서 5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다른 거주지로 이동한 인구가 49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 1,000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인천권으로 유입되고 서울에서 유출되는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이동을 보면 경기와 인천, 충남 등 5개 시도에서 순유입을 기록했고 서울과 부산, 경남 등 12개 시도에서 순유출됐습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 이동률은 11.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통상 인구 이동에는 인구 규모 등 기조적 흐름에 대형 아파트 입주나 부동산 거래 동향, 방학, 계약 등 계절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합니다. 테슬라가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의 일부 부품 결함에 대해 2건의 리콜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현지 시각 25일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앞 유리창 와이퍼와 짐칸 부품에 결함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교통안전국은 일부 차량 앞 유리 와이퍼 모터 컨트롤러가 전기 과부하로 작동이 멈출 수 있다며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으면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짐칸 부품과 관련해서는 주행 중 풀리거나 떨어져 나갈 수 있다며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해 부상이나 충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인도된 사이버 트럭 2만 2천여 대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개 차종 45만 6,97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 조치,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G80 등 2개 차종 23만 6,518대는 엔진 시동용 모터 설계 오류로 맥스크루즈 등 2개 차종 3만 7,169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 내구성 부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27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또 산타페 하이브리드 18,397대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제어 장치 작동 중단 시 차량이 즉시 정지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인해 오는 28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기아의 스포티지 15만 7,188대는 전자 제어 유압 장치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7월 3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또 폭스바겐 ID4 82kW 시 4,886대는 정보전자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라 속도계, 후방 카메라 화면 등이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28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 모델 3 등 4개 차종 2,819대는 운전석 좌석 안전띠 경고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28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여객이 아닌 장거리 화물 운송 자율차 운행이 최초로 허용되는 등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 4곳이 신규 또는 확대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북 군산과 전주를 연결하는 61.3km 구간을 화물 운송 자율차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새벽 3시 반부터 도봉산과 영등포역을 오가는 새벽 버스 노선에도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차 시범 운행지구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전국에서 지정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두 3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율차 시범 운행지구는 자율차를 활용한 연구와 시범 운행을 위해 각종 교통구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구입니다. 최근 유행한다는 수족구병 외에도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들이 늘어나는 여름입니다. 특히 올해 모기 개체수가 늘어난 만큼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도 주의를 당부했고요. 수온이 상승하며 증식하는 비브리오 폐혈균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지 않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해수욕을 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개인 위생 수칙을 평소보다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여름철 건강관리의 첫걸음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